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지난 국회 때 봤던 모습이 오늘 도돌이표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안 통과,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최종 부결. 이 한 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슬픈 현실입니다. 야당은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른바 방송사법도 똑같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이 계속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인데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하는 여의도를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 와중에 여야 모두 고민도 생겼다는데 이태희 기자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상황부터 보도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표결에 붙여진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에 5표가 부족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결과를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반발했고 한동훈은 지금 당장 재상병 특검을 발의하라! 발의하라!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냐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재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더 강한 내용을 담자는 주장과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단일 대우를 자신했던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최소 3표 이상 나온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태인데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지난 3일에 이어 20여일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얼마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30분쯤부터 이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3시간 30분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현행 2명 이상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위법한 방통위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네, 야당은 방송사법 이 4가지 법안을 계속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붙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방통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이후에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KBS와 EBS, MBC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사법이 차례로 상정되고 이 법안 하나하나마다 토론을 하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오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회 운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이 4박 5일간 교대로 사회를 맡게 됩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쯤 되면 탄핵 남발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탄핵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란이 있는 데다 방통위원회가 이른바 영인 체제가 되는 것도 유례가 없습니다. 야당이 강공을 펴는 건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을 뽑는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권은 탄핵 표결 전 자진 사퇴를 하고 새 인물을 인선해 맞불을 놓는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대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 소집과 공영방송임원 선임 절차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를 분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최근 한 달 사이 6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실무지침서에 적힌 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이란 내용을 근거로 삼았지만 명문 규정과 선례가 없어 이견은 여전합니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직후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부터 가능한데 가결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부위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협의체인 방통위는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진숙 후보자 임명 직후 공영방송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여권의 구상에 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란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영인 체제가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여권은 내일 본회의 표결 전 이상인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한 뒤 후임 인선을 바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후임으론 부장판사급 법조인과 현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는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양손으로 반박 자료를 들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2012년 MBC 언론노조 파업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온라인 사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동의 2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피켓 투쟁을 하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간 저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제기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눈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야당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오는 27일 대전 MBC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낙마를 공언한 야당이 망신주기, 모욕주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 사장 교체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논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하는 부위원장을 상대로 탄핵안을 내놨는데 이게 직무대행이라서 탄핵 대상이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에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 탄핵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재판 실무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실무제요에는 직무 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실무제요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재 판례라든가 구속력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정치적으로 탄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탄핵이랑 아주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적시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상인 대행이 자진 사퇴하면 방통위가 지금 위원 한 명도 없는 그런 영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자진 사퇴하더라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도 되기 전에 또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던데 맞습니까? 네, 현 박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끝나고 다음 임기 이사진에 32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관례에 따라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면 이사진 다수가 친여 성향이 됩니다.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박문진 이사 교체는 가능한 건가요? 네,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시간표상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순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사법이라는 걸 꺼내든 거군요. 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나머지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여야뿐 아니라 여러 단체 추천을 넣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대다수 단체 성향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석의 우위를 가진 정당이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포장은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3자적인 시각에서의 중립성이나 독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네, 결국은 이런 논란들이 민생보다는 서로 방송을 누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군요. 김장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한 대표를 많이 도와주라고 당부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한 대표를 공격했던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오늘은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선 변화와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드디어 당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친윤계 지원을 받았던 원희룡 후보 러닝메이트였던 인유한 최고위원은 선거 때 일은 잊자며 한 대표를 돕겠다고 했고 선거 때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좀 여러분들도 좀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와의 악연을 언급하는 등 견제에 나섰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힘을 합친다면 이 어려운 과제들을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만찬에서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는 의원들과 첫 상견례인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일일이 인사를 돌았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에게도 잘하겠다며 악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한과 친윤 간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한 의견차가 여전한 데다 당직 인선과 관련한 개파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분위기여서 갈등의 불씨가 적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첫 당직 인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낸 재선의 박정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에 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한 목소리를 내오다가 지금 이견을 노출한 건데요. 명품 수수도 조사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이 지검장이 3시간 넘게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7시간에 걸쳐 도이치 주가 조작을 조사했고 저녁 8시 30분부터는 명품 수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주가 조작 조사가 끝나가던 저녁 7시 40분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명품 수수 조사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3시간 반 정도 뒤인 밤 11시 16분에야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수사팀 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왜 보고가 늦었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장 보고 논란에 중앙지검은 경호 문제로 통신이 단절돼 있어서 조사가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간에 보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3의 장소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 지검장과 수사팀 의견이 같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총장은 오늘 주례보고 자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과가 처음이긴 합니다만 대국민 사과를 검사들에게 간접적으로 하고 이 사실을 김 여사 변호인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게 옳은지 그건 의문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해 야당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경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안 유지가 안 되면 사실 경호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증거가 부족할 경우 통상 서면 조사를 받는다며 김 여사 역시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전격적으로 대면 조사에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때 국민에게 사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김 여사가 명품 수수에 대해 사과한 건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몰카 영상을 공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 수수를 알게 된 건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전 현직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선거법 위반이고 무거운 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비 10여만 원은 김 씨의 비서 역할을 한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공익 제보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다른 4건의 기부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부 행위 가운데 하나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배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김 씨는 눈시울을 붉혀가며 과거에도 선거를 같이 한 배 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 물어보고 싶었다고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집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발언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김 씨는 50억 원을 줄 사람들로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언급합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검찰이 최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2개월 만에 갚았지만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검찰에 잠시 돈을 빌렸다 갚았을 뿐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내기 직전 김 씨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불안한 고객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위메프 본사에 새벽부터 몰렸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이들은 찜통 더위에도 몇 시간씩 대기하고서야 겨우 돈을 돌려받았는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차질 없이 환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입니다. 서울 위메프 본사 1층 로비. 환불을 받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새벽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환불 받으려고. 패키지 여행 상품 구매했고요. 400만 원 정도. 환불을 요청하는 인파가 몰려 1층 로비가 가득 차면서 건물 밖까지 10m 이상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기온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4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전날 밤부터 현장에서 접수된 환불 신청 건수는 1000여 건. 카드 거래가 막힌 상태여서 위메프 측은 계좌 입금 방식으로 일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고요. 피해들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회사와 큐텐그룹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일부 입점업체들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SPC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된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나섰고 시몬스도 이미 결제가 끝난 4억 원 상당 제품의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권에 대해 차질 없이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도 안타깝지만 판매자들 걱정이 더 큽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만 1,700억 원이나 된다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중소판매업자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영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해온 A씨. 6월 판매금 5,500만 원을 비롯해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정산이 안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호소합니다. 당장 8월 말에 그 돈이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이 불안하죠.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될 테니까 좀 많이 당혹스럽고 그런. 두 회사에 입점한 업체는 6만여 개, 미정산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중소업체들이어서 정산 지연 사태가 길어질 경우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진짜 이거 안 주면은 쌀을 못 사가지고 판매를 못 한다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못 받으면 이제 임금 체불까지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티몬과 위메프 측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한 뒤에 판매자들 피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볼 때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공정위와 금감원 등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관을 급파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 판매업자로서 티몬과 UMF였던 전자상거래법을 해태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전반적으로 조사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산 지연 규모와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2021년 머지 사태를 겪고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25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이 3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50% 적용하던 세율은 10%포인트 내리는 안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표준은 1억 원부터 5단계로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정부는 하위 구간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 세율도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면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변합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때 자녀가 2명이면 지금은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혜택을 보시는 것이고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애고 세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3년간 혼인 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주택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에서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승계 지원을 위해서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줄 거라고 평가했지만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법 통과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이후 삼성 일가엔 주식에 대한 상속세로만 11조 4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전 회장이 남긴 주식 규모가 19조 원인 걸 감안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를 훌쩍 넘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더하는 할증 과세 때문입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영권 승계를 죄악시하는 건 지금 상황과는 이제 맞지 않는.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1993년 도입된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징벌적 과세로 3세로 넘어가면 지분율이 100%에서 17%까지 떨어집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기업 요건도 전체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율도 그렇고 상속세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분도 있고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최고 세율 인하는 야당이 줄곧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사고 현장에는 철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호텔 출구를 빠져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이 금지된 일방 통행길로 거침없이 진입하더니 속도를 높여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차량은 인도로 돌진했고 승진회식을 하던 은행원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68살 차모 씨에 대해 어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역주행 참사 후 보행자를 지키기엔 너무 허약하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새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엔 새 방울 울타리 설치 공사가 한창인데요.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두꺼워졌습니다. 보행자용은 아니고 차량용으로 일단 그 강도가 좀 센 거거든요.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더라도 일단 강도가 있는. 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60대 운전자가 속초에서 주차를 하던 중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온 4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속초 동명항 인근 골목. 식당 옆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바로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뒤쪽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2명도 덮칩니다. 뒤로 좀 대려고 후진하다가 어떻게 뭘 잘못 밟았는지 어떻게 이제 그냥 뒤로 후진하면서 나간 거지. 이후에도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수십 미터를 더 내달려 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까지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40대 여성은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속초 여행을 왔다 이곳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역시 여행을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레이크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화면상 봤을 땐 브레이크 등이 밟은 게 안 보이던데. 경찰은 주변 CCTV와 사고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절기상 중복인 오늘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돌았는데요. 이 서울에는 올 첫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본격 폭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삼계탕과 냉면집은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한 커플이 강렬한 햇볕에 지친 듯 분수대 옆에 양산을 편 채 누워 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숨이 턱 막히는 더위를 이겨내긴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숨이 마르는 느낌이고 너무 덥고 피부도 뜨겁고 너무 힘든 날씨 같아요. 아이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이 35.6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경주와 강원도 삼척은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중복을 맞아 몸보신을 하려는 사람들은 삼계탕집으로 몰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지만 이열치열 뜨거운 삼계탕으로 더위를 이겨내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복날이니까 이열치열 뜨거울 때 뜨거운 거. 오늘 지금 꺼진 건 한 5, 600개 나가지 않았을까? 무슨 한 4-5개 안 나가는가? 차가운 냉면 인기도 못지않습니다. 더운 날 먹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밖에 나가면 진짜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예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동물들도 더위를 탑니다. 활동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진다는데요. 오늘 동물원에서는 보양식과 얼음 목욕이 제공됐습니다. 노돌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사육사가 바구니에 담긴 살아있는 우럭을 물속으로 던지자 물범들이 빠르게 헤엄쳐 낚아챕니다. 중복을 맞아 동물원에서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을 입에 문 물범들이 더 활기차 보입니다. 활어를 먹는 걸 통해서 동물들의 활동성도 올리고 또 식욕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호랑이도 큰 얼음이 담긴 물웅덩이에 발을 조심스레 담그고 풀 위에 놓인 커다란 얼음도 핥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호랑아, 시원하게 지내? 하마들은 무더위 스트레스로 비타민과 지방 등이 부족할 수 있어 과일 케이크와 과일 슬러시가 제공됩니다. 무더위로 활동성이 떨어졌던 코끼리들은 물 위에 화채처럼 동동 떠있는 수박과 과일들을 집어먹으며 기운을 차리고 조심성이 많은 미어캣들은 과일과 특식 앞에선 경계를 풀고 먹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날 더운데 수박 먹어서 시원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은 동물들의 더위 관리를 위해 그동안 1년에 하루였던 특식 기간을 올해부터는 3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지난해 국내 최초로 탄소 중립형 야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공해차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숯불 사용도 금지됐지만 정작 온실가스 주범인 냉장고와 에어컨이 숙소 절반에 설치돼 이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도 탄소 중립 야영장은 추가로 9곳이 더 생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허파라 불리는 북한산 중턱에 건물 수십 채가 보입니다.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난해 9월 들어선 국내 1호 탄소 중립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길목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돌아가 달라는 안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만 야영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 만든 취지가 친환경 야영장이다 보니까 저도 친환경 하게끔 그런 취지를 만들었어요. 불편한 데야 어쩔 수 없죠. 친환경을 위해 야영객들이 감수하는 건 또 있습니다. 탄소를 내뿜는다는 이유로 숯불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숙소 안에 들어가니 냉매로 돌아가는 냉장고와 에어컨이 눈에 띕니다. 정작 숙소의 가전기기들이 온실가스를 산에 내뿜는 겁니다. 에어컨이 날씨가 깜깜해서 좋고 여기는 50대 언제 오는 거예요? 딴 데는 얘기 안 돼요. 친환경 취지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9월부터 탄소 중립 야영장 9곳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공단은 야영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에어컨과 냉장고를 설치했다며 추가될 9곳 대부분은 숙소가 없는 자동차 야영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3조 원 넘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퍼주기 논란을 빚은 태양광 사업자 지원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샜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대기업에 다니며 투잡을 했던 A씨는 매출이 없는 간이 사업자였지만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타격도 없고 그냥 취미 삼아서 부업으로 한 건데 받아도 되는 건지. 취재진의 지적에도 그냥 받으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소상공인이 있고 뭐 사업자금융이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61조 원 가운데 3조 원이 넘는 돈이 엉뚱하게 지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55만여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취지와 달리 3조 1,200여 원을 지원하거나 코로나와 별다른 관련이 없던 태양광 업체가 매출이 27만 원 줄었다며 지원금 1,300만 원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한 유령 법인은 1,9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무차별 지급에 편법도 판쳤습니다. 한 PC방 운영업자는 방역조치 확인서의 날짜를 PC로 위조해 지원금 900만 원을 타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담당자들을 문책하기보단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만 고발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대담하게 법원 명령서를 허위로 받아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채려던 신종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전자소송의 맹점을 악용한 건데 실제 있는 회사들과 똑같은 이름의 유령 회사를 만든 뒤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전자소송을 걸어 지급 명령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곽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뒤쫓아온 경찰들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아니 속옷을 쳐! 속옷을 입어. 쳐! 신종 사기단 40대 총책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20대 5명과 함께 법원을 속여서 채무를 지급하라는 허위 명령서를 발급받아 법인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실제 있는 회사들과 똑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28개를 만든 뒤 송금과 출금을 반복하고는 송금한 부분만 편집해 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다면서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우리는 소리만 보고 하는 사람들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 서류만 심사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1개 법원으로부터 99억 원에 이르는 허위 지급 명령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 회사 앞에서 대기하던 사기 일당은 회사 직원인 척 저한테 주세요. 법원에서 보낸 지급 명령서를 가로챘습니다. 피해 회사가 눈치챌까 정본을 빼돌린 건데 이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24개 업체에 돈 16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수신 명령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게 법원의 결정으로 해서 달라 그런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원 결정을 가지고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검찰은 총책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 행정처에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서 발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태풍 개미가 강타한 대만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강풍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류주영 기자가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전해드립니다. 태풍 상황을 전하던 기자가 강한 바람에 넘어집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도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25일 새벽 0시쯤 3호 태풍 개미가 대만 이란현에 상륙했습니다. 2016년 제1호 태풍 네파탁 이후 약 8년 만의 강급 태풍입니다. 최대 시속 23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3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愿他们顺利平安。所有的灾难来的话，我们都接受，保护自己的安全就好了。 이번 태풍으로 이란현 타이핑 산에만 1000mm가량의 비가 내렸고 중부 난터우와 남부 가오슝 등엔 나흘 동안 18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2만여 가구가 정전됐고 264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I am dealing with it by rushing to book another more expensive ticket through another airline. Originally, I was supposed to leave through Shanghai Airline. Ticket got canceled. 로이터 통신은 탄자니아 화물선이 가오슝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미얀마 선원 9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개미가 중국 동남부로 향하면서 중국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푸젠성 등엔 올해 첫 태풍 적색경보가 발령됐고 15만 명가량이 대피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태풍이 내륙을 지나면서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통합을 위해 재선을 포기했다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초박빙 판세를 의식한 듯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 선언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I think it's more important than any title.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She's been an incredible partner to me and a leader for our country. 자신은 남은 6개월 동안 임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후보도 선거 유세를 재개했는데 역시 해리스를 정조준했습니다. She would be the most radical far-left extremist ever to occupy the White House times 10. There's never been a lunatic like this in the White House. 트럼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황금 시간대 생방송을 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동일한 시간 할애를 방송사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이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9%, 해리스는 46%였는데 전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지지율이 해리스 44%, 트럼프 42%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Act like you don't want to listen when I'm talking to you. You think you want to do, baby? Anything you want to do. 블루스의 왕 비비킹이 보스가 치르는 대가를 푸념합니다. 보스인 나의 권위도 책임도 주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몸 옆쪽에 보름달 같은 반점을 지닌 달고기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베드로 고기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은화를 꺼내려고 배를 눌렀던 자국이랍니다.
가버나움의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에게 세금으로 은화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모욕하려고 딴죽을 건 거죠. 예수는 다른 이들의 세금을 면해 주려고 베드로를 바다로 보냅니다. 맨 먼저 낚은 고기의 입에서 은화를 꺼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그럴진데 정치판이 고분고분할 리가 없습니다. 한동훈 체제 출범 첫날부터 두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이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당 대표가 이러라 저러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당사자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주에 선언했습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 중심으로 간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켜보는 전당대회장에서도 다짐했습니다. 108명의 의원들이 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한 대표도 민주적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친윤 내지 비한계의 노골적인 견제는 그러나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 과반으로 드러낸 당 안팎의 표심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총선 참패에도 바뀔 줄 모르는 집권 세력을 한 대표가 뜯어 고치라는 게 당원과 여론의 명령입니다. 삼겹살 만찬에서 대통령이 당부했습니다.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신은 물론 국정과 여당, 나아가 보수의 사활이 달렸습니다. 7월 25일 앵커 칼럼 오늘 당대표는 이래라 저래라 말라였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80mm 이상으로 양이 많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 내일과 모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남해안으로도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강풍이,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안동이 34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